네, 광주 집단 폭행 사건에 경찰의 소극적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직접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인터넷에는 테이저건에 관한 언급도 상당합니다. 드라마 속의 장면을 거론하면서 이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사건들을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광주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직접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이 사건 접수와 검거 과정을 상세하게 아주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선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이례적이고 제가 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공보관이 하든가 공식 문서로 하든가 아니면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공보관이 하든가 아니면은 광산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 아니면 담당 지구대장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SNS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적 문서가 아닌 형태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정히 자신의 변명 정도만 하려고 지금 그걸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 발단이 어떻게 됐고 왜 이런 문제가 됐는가에 대한 것을 제도적인 문제나 인적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종의 변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많은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더 분노한다는 거죠.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정식 라인을 통해서 공보를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코드 몇이 발령됐으며 몇 명을 처음에 출동시키려고 했으며 처음에 판단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러니까 다중폭행 상황으로 판단했는가 아니면 쌍방폭행 상황을 판단했는가에 대한 초기 대응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밖에 출동을 못 시켰죠. 그러니까 4명이 출동했으면은 전체적인 상황이 한 20명이 지금 엉켜에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깥에서 심각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동 타격대가 출동해 갖고 수적 우위로서 제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전체를 모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서장이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 현지 경찰이라는 한 누리꾼도 욕먹을 각오로 올린다라고 밝히면서 광주경찰 두둔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짧은 CCTV 영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현장 경찰일 겁니다. 현장 경찰의 입장에서 분명히 그것이 그분의 판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적당한 부분이 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코드가 발령돼 갖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봐서 판단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들이 보는 그 영상에서 경찰들이 옷을 다 벗어제낀 사람한테 밀리는 건 확실히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팔을 안으로 굽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조금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이저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도 최근 테이저건 사용한 장면이 또 언급됐었고 사실 피해자가 실명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사실 테이저건을 먼저 사용해서 좀 강력하게 진압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순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이 가해자들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또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도 해명을 했어요. 이게 경찰서장 얘기는 뒤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논란의 핵심은 초기에 진압을 해야지 그분이 이렇게 피해를 그 정도까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경찰서장 얘기는 뒤에서 그것을 진압했다는 얘기입니다. 쓰긴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정확한 시간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조기에 했으면은 그분이 그렇게까지 실명까지 안 일어났는데 그때는 안 사용하고 뒤에 사용했다는 걸 얘기하면 시간을 얘기해야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실제로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른 피해자가 맞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서장의 큰 변명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 지금 차제에 말씀드릴 게 테이저건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테이저건은 한 발입니다. 단발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발 쏘게 나면은 이게 재충전돼서 또 연발로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4명이 출동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7, 8명 쭉 있는데 누구한테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상황을 초기 오판한 부분에 대한 인정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서장이. 왜냐하면 이것은 다중진압 상황이라고 보면은 기동타격제라든가 방순대를 출동시켜서 상황을 조기에 하지 않고 그냥 일정 정도의 어떤 집단의 갈등 상황으로 봐갖고 코드를 잘못 내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거기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테이저건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쐈을 때 잘못 맞았을 경우는 더 흥분시켜갖고
이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럼 그때 실탄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경찰과도 엉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예. 그래서 테이저건만이 아니라 다른 그 경찰차에는 다른 진압 장구를 사용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는. 근데 그 안에 어떤 진압 장구가 있는지는 제가 지방청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우리 보통 이제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경찰차 뒤에 이제 장총 같은 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고무총탄이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거는 이제 연발을 사격할 수 있으니까 예. 혼자서 다중을 제압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살상을 안 하고도 그런 장비가 있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만큼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임산부한테는 사용 안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다른 형태에서 이 상반신을 사용했을 때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심장 같은 데 갔다가 이제 예. 흔히 말하는 심장이 정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얼굴 같은 데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다리라든가 이제 사지 부분만 쏠 수 있는데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것을 빠르지 않은 걸로 맞출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용할 때 엄격한 규정이 있는 거고 대상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상황에 대한 거를 엄격히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 다쳤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도 경찰관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테이저건을 활용을 안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3단 진압봉이라고 하나요? 그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있는 것이 예. 지역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걸 벨트를 보시면은 일단 3단봉이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테이저건 혹은 예. 권총 38 권총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뭐 수갑이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진압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봉 혹은 3단봉밖에 없죠. 예. 근데 3단봉이라는 건 사실은 요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몸집이 큰 어떤 그 상대를 2인 이상 상대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4명밖에 출동 안 하는 그렇죠. 상황이고 상대는 7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예. 가해자 7명 중에서 5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오른쪽 눈 주위 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사실상 실명 상태고 왼쪽 눈도 흐릿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살인 미수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예. 지금 상황이 초기 상황이 어땠는가? 예를 들면 이게 쌍방 폭행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서로 간의 진술을 맞춰봐야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피해자분이 실명에 이르기까지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수 중상해 정도까지 갑니다. 예. 최대 뭐 20년까지 징역이 되는데 문제는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냐는 건 살인의 고의성. 미필적 고의가 가능한가? 왜냐하면 그렇게 그 나뭇가지로 그것을 위해했을 경우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라고 하는 입증이 필요한데 예. 어떤 변호사분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엉키고 싸우는 과정에서 뭐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분명히 할 겁니다. 가해자 쪽에서. 예. 확실한 거는 특수 중상해는 가능한데 살인 미수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네, 이번에 다음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 둘러싸고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영화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되짚어볼까요? 뭐 2014년에 벌어졌던 얘기죠. 우리가 뭐 흔히 속칭으로 난방열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시설에서 중앙에서 온수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어떤 그 개별 계량기는 0으로 된 게 수백 가구가 된다라고 김부선 씨가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인데 지금 이제 김부선 씨가 된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 논란을 와중에 그러니까 반상의 와중에 서로 간에 폭행이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이거는 벌금형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종의 서로 간에 이제 그 명예훼손 부분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건은 요번에 된 거는 폭행에 대한 부분이 벌금형인 거고 이전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도 지금 선고를 받았던 부분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해 또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냈었죠. 예. 그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자연 사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그 소속사 대표하고 관련 문제가 있어갖고 또 그 부분 때문에도 이제 벌금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이 휴일에 있었던 좀 사건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국내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연휴여서 많을 텐데 그제 광주공항에서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소동이 빚어졌는데 해당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남성이 이제 항공권을 못 구했나 봅니다. 자기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 구했으니까
일종의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그 기다리는 그 대합실에서 자기 옆에 있는 남성이 뭐 폭발물을 뭐 얘기를 하는 걸 그 자체를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이 마치 폭발물을 설치한 것인 양 그거를 신고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불이 났다는 것도 사실 심각한 부분인데 그런 신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분은 이거 항공보안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비행기가 뜨고 나는 건 공무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건 처벌 수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승객들은 물론이거든요. 항공기가 뜨고 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경우 그것이 실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그 만석의 표를 못 구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렇게 허위 신고까지 했는데 허위 신고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또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 불만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은 뭐 편하게 간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암시성의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그 처벌하는 과정에서 실형을 갖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자기도 해볼까라고 하는 암시성 두 가지가 겹쳐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형량은 사실은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처벌되는 경우가 뭐 보통 실형이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그러니까 징벌적 형태의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도 사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출동 같은 거 했을 때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출동 비용도 다 이제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적당히 풀어줬을 경우 또 하지 않으려 다른 사람이 하지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뭐 법적인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이외에도 성숙한 좀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좀 실효성 있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렇게 뭔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범죄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처벌된다. 그리고 이것을 했을 경우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 정신치료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이런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사실 좀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부분도 분명히 판사님께서 선고를 해갖고 다음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